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이버 범죄의 국제적 규제, 유엔 조약의 협상을 중심으로입니다. 사실 앞서서 패널 세션이 사이버 안보 시큐리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요. 제가 일종의 컨텍스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이버 공간이란 것이 육지, 바다, 영공, 우주 네 개의 천연 내추럴 도메인에 추가해서 이 인간이 만든 소위 ICT라 해서 정보 통신 기술, 컴퓨터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그런 사이버 공간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이 사이버 공간을 가상 공간이라고도 이제 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휴대폰이든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게 가상 공간이다라고 할 수 없는 실제 우리 생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 국제법적인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1998년에 러시아가 유엔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이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다 해서 정보 안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를 한 곳이 유엔 총회의 The First Committee입니다. 제1위원회인데 이 제1위원회는 군축, 디스아머먼트 군축을 다루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를 궁극적으로 이 무력 사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별 달갑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주장 때문에 2004년에 UNGG 첫 번째 UNGG가 설치가 됐고, 그런데 2007년에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소위 사이버 공격을 하고 나서 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 사이버 공간도 이 소위 국제 안보적인 실제 문제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미국 등 서방 국가들 UNGG 활동에 열심히 들어간 거죠. 근데 열심히 들어갔는데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소위 비서방 국가들은 이 사이버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니 여기에 필요한 조약을 협상 체결해야 된다라 주장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2013년에 제3차 UNGG에서 사이버 공간에도 기존에 현존하는 국제법, 유엔 헌장을 포함한 현존하는 국제법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이 합의가 되고, 이후로 유엔 총회나 또는 G7, G20에서 이것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국제법이 적용되는데 사이버 공간이라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아주 뚜렷한 그러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나마 소위 탈린 매뉴얼이라는 것이 2013년, 2017년에 출간이 돼서 소위 국제법 전문가들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정도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 소위 국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또다시 유엔에다가 사이버 범죄를 소위 다루는
그러한 조약이 필요하다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유엔 총회사나 그 third committee, 그 제3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소위 유엔 사이버 범죄 조약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이라는 것이 유럽 평유에서 채택이 되고 유럽 평유의 비회원국 예컨대 미국, 일본 등도 개방이 돼서 이 부다페스트 협약을 가입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 한국도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듣기로는 그 유럽 평유의 회원국들에게서는 이 호의적인 그러한 반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 유엔 차원의 사이버 범죄 조약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된다, 조약이 필요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사이버 범죄 조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에 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고요. 첫 번째는 그 숭실대학교 오선영 교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님, 이 두 분께서 먼저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오시진 가운데 로스쿨 교수님, 그 다음에 김용건 고려대 연구교수님, 그리고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기획 계장이신 이종석 경정님께서 세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플로어에서 좀 적극적인 그 질의와 코멘트를 통해서 좀 재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숭실대학교 오선영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오선영입니다. 저는 사이버 범죄의 국제적 규제 중에 아까 박노영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유엔 그 협약과 부다페스트 협약이 있는데요. 저는 유럽 평의회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된 사이버 범죄 협약과 그 추가 의정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고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N번방 사건 이후에 그 디지털 성범죄 그 범죄 수사에 있어서 그 공조가 그 요청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가상 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이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조 요청 건수도 최근에 한 8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인프라 공격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에 첩보 활동이라든지 이 교란 작전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의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이버 범죄를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범죄 협약과 유엔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협약은 유럽 평의회를 중심으로 물론 비유럽 국가인 미국, 일본 등 서구 국가가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고, 유엔 협약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버 범죄 협약과 이 새끼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 추가 의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유엔 협약은 김한균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사이버 범죄 협약은 그 외국과의 수사 공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필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부의 통제에
그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러한 사이버 범죄 협약이 정부의 주권, 그 국가의 주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 규범으로 이를 규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러시아 주도로 이제 유엔 협약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김한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버 범죄 그 협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협약을 우리가 이제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2001년 유럽 평의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서 채택이 되었고 2004년에 공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현재 68개국의 당사국이 있고요.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속한 공조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범죄 협약의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 협약이 이제 엄마 조약이라고 하는 이제 모 조약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 의정서가 있는데 첫 번째 제1차 추가 의정서는 2006년에 이제 발효가 되었고 이는 사이버 범죄 협약의 적용 대상을 인종주의와 외국인 증오 범죄 확산 방지, 즉 대상 범위를 더 넓힌 추가 의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추가 의정서는 작년 2022년 12월부터 이제 서명을 받고 있는 그 의정서인데요. 이거는 디지털 증거 확보 공조를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요청하는 국가가 직접 그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의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마 조약인 모 조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은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 다자 조약으로서 유럽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비유럽 국가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있어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이 당사국입니다. 저희 나라는 작년에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지난 그러니까 발효된 지 20년이 지난 작년 10월에 이 협약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가입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한 그 67개의 당사국 전원이 거의 다 찬성의 의사를 밝혀서 저희는 지금 이 협약을 국내 비준하는 그러한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당사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 범죄 협약은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 사이버 범죄를 규제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오늘날 굉장히 그 사이버 범죄가 다양화되고 가속화되면서 이 국경을 넘나드는 공공기관의 해킹이라든지 테러 등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안보와 직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협약은 이제 그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실체법적인 내용과 절차법적인 내용, 그다음에 국제 공조 절차 등을 담아서 총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2장에 가장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이버 범죄 협약은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최초의 이제 다자 조약으로서 실체법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반드시 범죄화해야 하는 범위, 이제 가령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권한 없는 접속이라든지 아동 포르노 유포 등을 이제 그 사이버 범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절차법적으로는 국가들 사이에 원활한 형사사법 공조를 이루기 위한 그 필요한 절차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그 데이터의 신속한 보전이라든지 또는 정보 제공 명령, 그다음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락 거점 설치 등을 이제 절차법적인 주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법 체계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 효율적인 사이버 범죄 수사 협력을 만드는 것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버 범죄 협약에 그 러시아 등의 몇몇 국가가 이 국가 주권 침해다라고 해서 새로운 국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엔 협약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러시아 등에서 가장 문제를 삼았던 조항이 사이버 범죄 협약의 제 32조 B항입니다. 제가 그 32조 B항을 읽어보면요. 데이터를 제공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의 합법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자국 내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에 있는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신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조항의 내용은 결국 그 서비스 제공자가 타국 정부의 동의가 없이도 해당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당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데이터 접근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피의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메일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서비스 제공자한테 직접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 협약의 32조 B항은 그러한 데이터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타국 정부가 이제 그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수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이제 러시아 측에서 이제 많이 그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피의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것이니까 타국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한테 직접 요청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사실 그 뒤에 이제 채택이 된 제2차 추가 의정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한테 직접 요청 기관이 데이터의 접근을 이제 요청하는 거는 이제 제2차 추가 의정서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이버 범죄 협약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 추가 의정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추가 의정서는 그 사이버 범죄 협약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장시켜 놓은 그 의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차 추가 의정서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통한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 증오적 자료의 유포라든지 그러한 동기에 기반한 협박과 모욕을 범죄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들은 모두 필수적인 규정으로서 국내법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사이버 범죄로 이제 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인종 차별 및 외국인 증오 자료의 유포를 이제 범죄화하거나 또는 인종 차별적 또는 외국인 증오 동기에 기반한 위협 또는 인종 차별 및 외국인 증오적 동기에 기반한 모욕 등등을 다 범죄화하도록 추가 의정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짧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2차 추가 의정서입니다. 제2차 추가 의정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Second Additional Protocol인데요. 조금 더 증진된 형사 공조와 디지털 증거 제공을 위한 사이버 범죄 협약의 2차 추가 의정서입니다. 그 사이버 범죄 협약이 2001년도에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고 2004년도에 이제 공식 발효가 돼서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제2차 추가 의정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었고 이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제2차 의정서가 이제 논의가 된 것은 기존의 형사 공조 절차만으로는 범죄 대응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이제 중심이 돼서 국경을 허무는 사법 심사라든지 국제 공조 집행 방안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 추가 의정서가 이제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의정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이거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자, 즉 정보의 주인이 아닌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타국 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그 공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화상 조사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즉 화상으로 관련된 사람을 이제 조사했을 경우에 그런 화상 회의를 통한 내용들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절차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수사 공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추가 의정서에서는 정보 유형에 따라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타국에 위치한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직접 요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보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에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인 경우에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이 가능하고요. 이게 6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가입자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7조입니다. 여기서는 직접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중요한 내용이고요. 8조는 공조 요청 국가의 가입자 정보 및 트래픽 데이터 제공 명령에 대한 강제력을 이제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그 서비스 제공자가 위치한 그 정부에서 그 요청 국가의 명령을 그 강제력을 부여해 주도록 해주는 내용이 8조에 이제 담겨져 있고요.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이 컴퓨터 데이터의 신속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적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표에 나와져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도메인 네임 등록과 같은 것은 이제 등록인의 이름이라든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인데요. 이거는 권한이 부여된 권한 있는 기관, 그 컴퓨터 오토리티라고 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도메인 네임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제공자가 위치한 정부에게 요청을 할 필요가 없이 직접 그 도메인 네임 제공자에게 정보를 요청을 하고 그 서비스 제공자는 여기에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요청 기관은 만약에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거절 의사를 하면 그 거절 사유를 이제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자 정보인데요. 추가 의정서에 따르면 제2차 추가 의정서에 따르면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국가의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의 공개를 직접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서 필요한 법적인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물론 요청하는 정보는 반드시 특정한 형사 수사라든지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직접 공개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정보 제공 요청은 반드시 검사 또는 다른 사법 당국에 의해서 발급되거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감독하에 발급되어져야 된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또는 아예 이 추가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이 조항은 이제 활용하지 않겠다 유보 조항으로 을 활용을 해서 남용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을 해서 이 가입자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그러한 제공 요청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서비스 제공자가 위치한 정부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전 장치를 통해서 남용 방지를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후에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요청 정보를 받은 후 32일 또는 요청 기간이 요청서에 지정한 기간 중에 더 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청 기관은 다른 형사사법 공조조차를 통해서 정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7조에는 그 요청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 필수 기재 사항들을 적어놓고 있는데 수사가 기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관련된 범죄와 그게 이제 사이버 범죄 협약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정도만 이제 밝혀도 됩니다. 다음은 신속한 제출 명령에 대한 강제 수단인데요. 이거는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공개를 위한 당국 간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청기관이 타국에 위치한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입자 정보 또는 트래픽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그 공조 요청과 함께 타국 정부에 이를 송부할 경우에 타국 정부가 마치 이런 명령이 자국의 명령과 이제 동일하다라고 이제 강제력을 가짐을 인정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집행하도록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형사사법 공조 절차보다 더 간소화된 형태로 이제 설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뭐 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 등이 이제 생략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 요청 기관의 명령을 자국의 국내 명령과 동등하게 받아들여서 국내 명령과 이제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거나 또는 명령을 보증해서 국내 명령과 이제 동일한 효과를 이제 부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명령을 강제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내용 데이터가 아닌 가입자 정보와 트래픽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각 당사국들은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 사이버 범죄 협약 제35조에 나와 있는 그 연락기관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당사국들은 그렇게 가능하도록 법적 그리고 기타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자연인의 생명 또는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 한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러 직후라든지 또는 병원 시스템을 마비하는 랜섬웨어 공격이라든지 뭐 그 납치범이 이제 그 피해자와 이제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이제 수사하는 내용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 데이터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가입자 정보는 여기에서 이제 제외되는데 왜냐하면 가입자 정보는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제7조를 통해서 요청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추가 의정서에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아까 정보 공개를 직접 요청할 수도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정보 제공을 이제 실제로 안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위치한 국가가 판단했을 때 그러한 정보 제공이 자국의 수사에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온다라든지 또는 국가 안보를 위협을 한다라든지 등등의 이유에 서는 그 직접 그 요청이 가능하지 않도록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14조에서 이런 안전장치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안전장치 하나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15개 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집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개인정보는 필요한 기간 내에만 보유되어져야 되고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에서 그 데이터의 특정 보유 기간이라든지 추가적인 그 보유 필요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중에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 뭐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종교, 인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부당하게 그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가 수집된 대상자에게 그러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라는 사실, 어디에서 이제 수령을 했는지 등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은 국가에서 이 14조에 위반하는 그런 중대한 증거가 있거나 실질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중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개괄적으로 이 사이버 범죄와 제2차 추가 의정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실 이러한 사이버 범죄 국제적인 그 규제를 통한 한국의 시사점을 조금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신 그 패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이제 연구할 때 더 이제 디벨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나라도
그 사이버 범죄 협약에 작년에 이제 가입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또 유럽 평의회에서는 저희의 그 가입 의향서에 이제 승낙을 하면서 한국에 가입 초청서를 보낸 상태이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 비준하기 위한 절차인 국내법 정비 등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공조를 위해서 저희는 사이버 범죄 협약뿐만이 아니라 추가 의정서에 가입해야 될 필요성이 더 제고되었었는데요. 특히 추가 의정서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협약의 당사자여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법 정비인데요.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내법들이 뭐 형사소송법뿐만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하게 있는데, 또 이러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또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 뭔가 이제 각 부처의 책임자와 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협의체라든지 협의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부처 간의 이견을 이제 조율하는 데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이버 범죄 관련 신속한 공조를 촉구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또는 이러한 그 사이버 범죄 협약이라든지 만약에 저희가 2차 추가 의정서까지 하면 국내법에 이행하기 위한 법률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마 오늘 그 패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사이버 범죄 협약이라든지 추가 의정서에 의한 신속한 공조를 통해서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 그 다음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국제적 규제를 좀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설명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그 제2의정서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서명이 시작된 이제 또 별개의 조약이죠. 근데 사이버 범죄 부다페스트 협약에 부속된 그러한 이제 조약인데, 사실 그 제2의정서의 주된 내용은 요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 화두라 할 수 있는 그 government access to data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 그리고 법 집행 목적으로 정부 기관이 수사 등을 하면서 그 이를테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범죄 혐의자의 그러한 개인정보를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지금 크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2의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제2의정서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다루기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이제 주제 발표는 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한균 선임 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그 두 번째 발제 준비가 될 때까지 혹시 플로어에서 뭐 이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예. 그 소속하고 이름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예찬입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제2차 추가 의정서에서 그 도메인이
이름, 도메인 네임의 등록 정보에 대해서 수집을 하려는 그 규정이 특별히 명시가 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 제공은 제6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에서 직접 요청이 가능하도록 권한 있는 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메인 등록 정보를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지요? 그 아까 우리 오선일 교수께서 발제하신 중에 그 부다페스트 협약의 32조 B의 문제 제기를 사실 러시아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위 주권 국가의 동의 없이 허락 없이 그 소위 해당 개인의 동의만으로 그러한 정보가 다른 국가로 바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 평유의 회원국이면서 이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안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러시아가 유엔에서 이제 유엔 사이버 범죄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한균 선임위 연구위원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사이버 범죄 조약의 협상 과정 전망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앞서 유럽 평유의 사이버 범죄 협약에 대한 발제에 이어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유럽 평유의 사이버 범죄 협약과 또 다른 국제 규범으로서 사이버 범죄에 관한 어떤 새로운 협약이 지금 논의 과정에 있고, 물론 이 협약은 아직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 유엔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국제 조약으로 탄생할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만 새로운 어떤 국제 조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는가 또는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최근의 사례로 흥미로운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앞서 좌장께서도 또 그 직전 발제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안은 러시아의 제안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국제 협약안 논의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소위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범죄 악용 대응에 관한 국제 협약 요 제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했고,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의 문제의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이 정보통신 기술이 범죄 수단으로서 또 악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고, 또 그만큼 첨단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또 디지털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악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가 간들의 협력 체계를 증진함으로써 대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 취지에서 이제 새로운 협약안과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가 결의되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런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유엔 형사사법위원회, 그러니까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 조약을 논의하는 전담 기구인 유엔 형사사법위원회에서는 약 20년에 걸쳐서 이 문제가 계속 사실은 논의되어 왔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커미션에 참석을 계속해 왔는데,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 한편으로 또 러시아와 중국 한편으로 과연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어떤 국제 규범 체계를 정립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협약이라든가 반부패 협약, 그리고 유럽 평유의 사이버 범죄 협약과 같은 기존의 국제 규범을 강화하고 확대하자는 입장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거보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새로운 국제 사이버 범죄 분야의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는 이 두 가지 견해가 계속
대립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유엔 형사사법위원회에서 가장 최근까지 초점을 맞췄던 주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와 사이버 테러였습니다. 이런 현안에 관해서도 기존의 종래 규범 사이버 범죄에 관한 국제 규범 체계를 확대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국제 규범을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견해가 갈려왔던 것입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이제 그 새로운 아젠다로서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기술 악용 대응 이것이 채택이 되었고요. 바로 이어서 이 결의안이 러시아의 주도로 중국과 북한 등이 참여한 결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조약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안은 종래의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이 이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인권 단체들은 이런 그 러시아와 중국 주도의 새로운 사이버 범죄 규범안이 일종의 국가 통제가 인터넷 공간에 있어서의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또 어두운 면에서는 국가 통제가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국제협약안이 어떻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2017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3년 5월까지 이르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범죄 대응 협력에 관한 유엔 협약안 제안 서한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2017년 서한에 담긴 협약 초안의 구성은 이렇게 총칙과 범죄 규정, 그 다음에 대응 및 방지 조치 규정, 국제협력 규정, 이행 체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규정은 이제 최초 초안인데요. 2017년 초안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3조와 16조가 주목할 만합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3조 규정은 소위 주권 보호 규정이고 16조는 국내법상 보호되는 데이터 관련 범죄 규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하시면서 계속 논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러시아 결의안이 이제 유엔 총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유럽 평의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이 가입국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다수 입장이 되어서 결국 찬성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에 찬성하는 국가들의 입장은 종래 유럽 협약이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또 국가 주권의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이 점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서방 진영 중심의 반대 입장은 이 인터넷 공간에 있어서의 국가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인권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그 러시아 중국 주도의 새로운 어떤 사이버 범죄 국제 규범은 인권 실현이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될 것이다 라는 비판적 입장이었죠. 결국 유엔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2019년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특별위원회는 이 새로운 사이버 범죄 국제협약 초안을 이제 구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유엔 ODC에서 이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통과될 때 또 다른 결의안도 역시 통과되었는데 그 점은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 법제가 인권 침해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새로운 사이버 범죄 협약을 주도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종래 세계에서 가장 어떤 억압적인 국가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런 새로운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안이 오히려 중대한 인권 침해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경계 결의안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논란 속에서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2021년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이때는 이제 하필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첫 회의가 개최가 되었고 이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결의안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국가 간 회의이긴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권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을 하였고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에 참가 자격이 있는 단체, 조직, 기구의 명단이 이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정보부학회, 경찰대, 그다음에 제가 속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약 100여 개의 56개국 100여 개의 인권단체와 연구기관들이 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서 서한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각국의 사이버 범죄 대응 국내법들이 인권 침해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 협약을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인권 보장이 실현 가능된 범위 안에서 성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2022년 2월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협약안 검토 목적과 범위, 그다음에 진행 방식을 포함한 로드맵을 이제 확정을 했고요. 1차 회의 때부터 이제 참가 각국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문제는 협약안의 가장 기초 개념인 사이버 범죄라는 개념에조차도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5차 회의 때 참석을 했는데요. 5차 회의 때도 여전히 이 러시아, 중국 쪽은 정보통신 기술 관련 범죄, ICT related crime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고수를 했고, 유럽연합과 미국 같은 서방 국가에서는 사이버 크라임이라는 개념을 고수하고 있어서 기본 개념에서조차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 한편에서는 사이버 크라임이라는 개념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ICT related crime이라는 개념을 고집하는가?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이 좁은 의미의 사이버 범죄 개념을 기초로 해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적은 방향으로 최소한의 규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국제협약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악용하는 모든 불법행위 현상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협약 체계를 만들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와 중국은 예컨대 사이버 테러라든지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가짜 뉴스 유포라든지 반국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로운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 틀을 통해서 규제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특별위원회에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정규 세션 중간중간에 이 비정부 기구와 시민단체들 참여가 보장되는 자문회의를, 중간회의를 계속해서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회의와 2차 회의 중간에 1차 중간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자문위원회에서는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예컨대 제1차 중간 자문회의에서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 19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규범이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어쨌든 인정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사이버 범죄 국내법들이 인권 침해 방향으로 남용되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고착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것은 1차 중간 자문회의 때 이제 어떤 입장들이 나오냐면 러시아가 주도한 초안에 대해서 서방 국가 쪽에서 이제 애초에는 반대를 했지만 기왕 이제 유엔 차원에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틀 논의의 이 마당이 이제 열렸으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서 주도적 역할을 오히려 서방 국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나왔고 또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에 2차 회의가 이제 열렸습니다. 2차 회의는 이 범죄와 규정, 어떤 것들을 사이버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원칙, 총칙 규정, 그 다음에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이 어떤 불법 행위를 범죄화할 것인가, 범죄와 관련해서는 협약 대상을 정보통신 기술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범죄 도구가 되는 경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핵심 범죄 개념만 잡기로 이렇게 한정하고 광범한 범죄화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2차 중간 자문위원회에서는 역시 이제 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이제 가장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가 테러를 이제 사이버 테러를 범죄하는 규정을 제안을 하면서 이 사이버 테러 개념에 정부 비판 활동까지 포함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극단주의적인 행태도 사이버 범죄 개념에 포함시켜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이 협약 안의 이 범죄화 규정에서,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를 규정하는 범위에서 인터넷상의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활동 이런 부분의 범죄화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에 이제 3차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3차 회의는 국제협력,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그다음에 예방 방지 조치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고, 국제사법 공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쌍방가벌성 원칙, 상호사법 공조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3차 회의에서 사이버 범죄 종래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상의 국제협력 규정이 이제 모든 범죄 수사 증거 수집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중간 회의에서는 역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이 국제 인권 규범, 지역 인권 규범과 기준이 새로운 사이버 범죄 협약 틀에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에서도 보편적 인권 원칙이 재확인됨으로써 사이버 범죄 협약 내용의 어떤 전반적인 가이던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차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4차 회의는 이제 2023년으로 넘어와서 올해 1월에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중국 정부가 제안한 허위 정보 유포, 가짜 뉴스 이것을 사이버 범죄화 할 것인지,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된 행위의 범죄화에 대한 문제가 이제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자살 교사 강요, 전복 선동, 테러리즘, 극단주의, 마약 거래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쟁점이 되었고 합의의 좀처럼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감청, 실시간 감청, 트래픽 데이터 수집, 전자증거 절차 이것도 역시 가장 쟁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그 최초 초안이 불명확한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법 집행기관의 이행 과정에서 이제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3월에는 이제 역시 중간 자문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400여 개의 NGO와 단체들이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 관점에서 쌍방가벌성 원칙을 견지할 것, 그다음에 상호사법 공조 절차와 정보 보안에 대한 외국 정부 요청을 정보통신 감시에 대한 국내 법상의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 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이제 5차 회의가 열렸고요. 5차 회의가 이제 비엔나에서 열렸는데 범죄인 인도, 상호사법 공조, 그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와 범죄 방지 조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부분에서 젠더 관점 고려, 그다음에 개도국의 특수한 어떤 수요를 반영하는 부분, 또 이 시민사회 민간 부분 학계와 협력하기 위한 조치, 민간 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차 회의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요. 다음 달에 이제 마지막 6차 회의가 진행이 되고 2024년 1월에 최종 이제 협약안이 결정이 되면 그 최종 드래프트가 유엔 총회에 이제 상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 유엔 국제 협약이 만들어질지 여부가 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마지막 회의에서 검토될 최종 초안이 올해 5월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 초안인데요. 9개 챕터에 67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보시면 총칙, 범죄 규정, 관할권, 절차 규정, 국제협력 규정, 그 다음에 방지 예방조치 규정, 기술적 지원 규정, 그 다음에 협약의 이행 메커니즘, 그 다음에 부칙 규정까지 총 67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023년 5월 최종 최종 드래프트가 이제 다음 달 6차 회의에서 마지막 검토가 되면 내년 1월에 이제 유엔 총회에 상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월 드래프트조차도 제로 베이스에서 아마 6차 회의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최종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이 아티클 42 보시면 이 기본적인 그 개념조차도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컨대 컴퓨터 데이터라고 할 것인지 디지털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적으로 지금 범죄명도 이렇게 병렬적으로 지금 명기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국내법 체계와 비교해 볼 때, 또 종래 기존의 형사사법 분야 국제협약과 비교를 해볼 때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자면, 우선 그 불법 내지 권한 없는 접속, 그다음에 인터셉션, 이것을 어떻게 범죄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여기에 고의 문제 또는 의도적 목적, 악의,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법제에 비교해서 볼 때 뭐 고의 정도까지는 규정이 필요할지 몰라도 특정한 목적범 규정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이나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상의 억세스에 대해서 면책 조항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 또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한 불법 접속의 문제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내법과 비교해서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차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관련 범죄 규정을 새로운 사이버 범죄 협약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역시 이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요. 이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차별범죄 규정이 이 평등권 실현을 통해서 인간 존엄을 구현하려는 차별금지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국내법과 비교해서 검토 필요하고요. 테러 관련 범죄 및 극단주의 관련 범죄 규정안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도 국내법과 비교해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사이버 테러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테러 범죄 대응도 역시 국제사회 테러 근절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전복 및 무장활동 선동 범죄 규정 관련해서도 국내법과 비교해서 검토 가능합니다. 협약상 국제협력 내용의 규정 형식들, 이것은 특히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과 비교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이버 범죄 국제 협약의 제정 목적이 사이버 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한다는 점,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초국가성, 초연결성이라는 걸 고려할 때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규정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강조할 부분은 이 인권 존중과 국제협력 규정이 이제 균형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인데, 새로운 사이버 범죄 국제협약이 어떤 특정 국제협력 조항에서의 인권 존중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 보장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국제협력의 증진 한편으로 인권 존중의 강화도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도 역시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특히 강조돼야 될 부분이고요. 범죄인 인도 규정에 관해서는 이제 기존의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협약이라든가 반부패 협약, 그리고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 규정과 비교를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범죄인 인도 요청이나 사법공조 요청 거부 사유는 기존 국제 협약이나 당사국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되,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이버 범죄 분야의 사법공조 특성을 고려해서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27조에 따라서 거부 사유 규정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술 지원 규정에 있어서는 이 개발도상 국가가 특히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의 약한 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개도국의 취약한 역량이 모든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의 수요를 감안한 기술 지원 규정의 중요성은 새로운 사이버 범죄 국제협약 체계에서도 강조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방 조치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악용 방지 수단의 증진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이행하도록 의무 조항을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의 예에 따라서 국가 민간 부분의 협력을 증진 필요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전망을 해보자면 6차 회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유엔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전망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유럽형의 사이버 범죄 협약도 오랜 검토 끝에 이제
가입을 하고 국내법적으로 이행 정비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러면 이제 유엔 차원에서 또 새로운 사이버 범죄 협약을 창설한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그 국제규범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실제 제정에 이르든 이르지 않든 간에 그 제정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그 과정에 논의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고려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한국이 이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이 새로운 국제규범 체계를 통해서 사이버 문제 수사를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또 인권 보호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유엔 차원에서의 사이버 범죄 국제협약안 논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고 또 그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중국 또 러시아 소위 비서방 국가들하고 좀 연계가 돼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서방 국가들이 유엔 전체에서의 어떠한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좀 수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유엔 사이버 범죄 조약을 러시아가 제안했을 때, 그러니까 북한도 같이 참여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한국은 처음에는 여기에 반대를 했는데 결국 또 자칫 이 러시아 등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그 조약이 채택이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하여튼 필연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미국도 서방 국가들이 이 조약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발제자께서 이 사이버 범죄 척결을 위한 이제 그러한 조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공통된 점 중에 하나는 그 인권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 조약에 있어서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소추하는 데 있어서 자칫 그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그 토론자 첫 번째 토론자는 가운데 오신 교수님이신데 특히 인권 쪽에 이 많은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뭐 어떤 토론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7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강원대학교의 오시진입니다. 그 박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인권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유럽 협의회 우선 오성희 교수님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김한근 선임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협의회의 사이버 범죄 협약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사이버 범죄 협약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면서 특히 32조 B항이 공개되어 있거나 동의가 있는 타국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제공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의 합법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자국 내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당사국에 있는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 조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권을 침해한다라고 했더니 그 발제를 하셨을 때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협약 안내서에서는 이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했고, 그 사안은 사실 제2차 추가 의정서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셨고, 추가 의정서의 6조하고 7조의 내용을 보면은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입자 정보 제공 요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러시아의 우려가 일부 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유럽 국가들 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유럽 연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과 같은 국가나 비유럽권 국가에 있어서는 이런 정보 제공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유럽 국가들 간에서는 이런 주권의 문제가 조금 다를 수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인권 사안으로 이게 사실 바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권 사안이면서 인권 사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개인정보가 타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것이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서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유럽연합은 유럽 인권 협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럽 국가들은 그걸 사실 보장받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이고 자유권으로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유권 규약으로요. ICCPR 같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ICCPR 2조 같은 경우는 자국의 영토 내에 있어서 그 관할권 하에 있는 그 자유권을 보장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역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역의 관할권을 표현하기도 하고 역의 인권 의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바깥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유권개혁 당사국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에게 정보 제공을 했어요. 정보 제공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넘겨줄 의무는 발생을 하는데 미국은 자유권 규약에 따르면 그거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역의 의무의 문제가 생기는데 유럽적인 어떤 체계 속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유럽 인권 협약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이 역의 인권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니까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을 우리가 좀 더 안심하고 좀 볼 수 있는지 인권 규정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한균 선임연구원님께는 또 마지막에 또 인권 존중과 균형적인 접근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형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 인권하고의 어떤 이렇게 균형점을 계속 찾아오는 과정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권력을 계속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정부 대표로 위와 같은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좀 질문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이버 크라임하고 그 ICT 크라임하고 요게 지금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대립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뉴스를 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표현의 자유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짜 뉴스는 어느 정도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표현의 자유 문제를 어느 정도로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지금 규정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또 이제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규정이 있는지 이런 거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선일 교수께서 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사실 1966년의 그 규약은 인터넷이 도입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인터넷 사이버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당시의 인권에 대한 이제 UN 차원의 조약인 거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다른데 어쨌든 한번 좀 답을 기다려 보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저 고대 김혁원 연구교수께 두 번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영원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처음에 토론을 맡았을 때 이 사이버 범죄와 그 개인이 자행한 사이버 범죄 그리고 이제 국가가 자행한 사이버 공격을 구분해서 행위 주체에 따라서 이것을 이분화해서 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부다페스트 협약과 같은 사법 공조 협약
그리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책임법 같은 그 국제법에 따라서 이것을 양자로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질문 형식 대신에 그냥 간단한 코멘트 형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부다페스트 협약과 유엔 사이버 조약 관련된 이 논의의 핵심은 이들 쟁점을 아우르는 이 핵심은 역의 데이터의 역의 접근을 어떻게 국가가 적법하게 접근할 것인가, 무엇의 목적을 위해서, 특히 국내 형사법에 따라 형사 절차상 이제 수사, 기소, 처벌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조를 이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 논의인데, 사실 이 논의는 부다페스트 협약 그리고 유엔 사이버 조약 같은 이제 다자 협약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EU와 같은 이제 국내법에 의해서도 지금 현재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018년에 EU 위원회가 이제 전자증거 규칙, Evidence Regulation이라는 전자증거 규칙을 이제 채택을 했고, 이 전자증거 규칙이 이제 조만간 채택이 돼서 EU 역시 부다페스트 제2추가 의정서처럼 타국에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해당 국가에 있는 사법기관의 공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그러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클라우드 액트하고 EU의 이 에비던스 레귤레이션이 대표적인 이제 국내 입법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입법이 제정되고 있고, 간략히 말씀드려서 EU의 이 에비던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냐면 유럽 제공 명령, 그래서 European Production Order 그리고 유럽 보전 명령, 그래서 European Preservation Order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회원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위치와 관계없이 전자증거를 제출 또는 보존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칙을 각 국가들이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법은 방금 오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다페스트 협약 제2추가 의정서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버 수사를 실제로 담당하고 계시는 경찰청의 진우경 경감님, 계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사이버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우경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제문에서 양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협약 가입의 필요성과 현재 추진 현황 위주로 간단히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한국 정부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을 하였고, 올 2월에 유럽 평의회에서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가입 초청을 한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 부다페스트 협약 제2추가 의정서와 유엔 사이버 범죄 협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오선영 교수님과 김한균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께서 주요 내용과 필요성 등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남아있는 가입 절차가 더욱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 사이버 범죄에 대해 국제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법 공조나 인터폴을 통한 공조를 활용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해외 법집행기관과 개별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서 2020년 2월경부터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안에 사이버 범죄 국제 공조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본청에서 집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글로벌 IT 기업과 직접 협력을 해서 수사 자료를 확보를 하고 해외 법집행 기관들과도 합동 검거 수색 작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11월 달에 인터폴 호주 경찰과 합동 작전을 통해서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던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피의자를 호주 현지에서 검거를 하기도 하였고 21년 6월에는 미국 FBI, 우크라이나, 유로폴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총책을 검거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은 그동안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쌓은 토대를 기반으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전제적 증거 수집 관련 절차 규정인 보전명령과 트래픽 데이터, 콘텐츠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비롯해서 해외 경위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공개된 컴퓨터 데이터 등에 대한 접속 등 국제공조 관련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해외에 있는 전자적 증거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약 가입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에서 가입 의향서를 유럽 평의에 제출을 하면 유럽 평의에서는 협약 당사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강요 이사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입 초청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가입 초청이 결정되면 희망국은 협약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국내법을 정비한 이후에 유럽 평의회에 가입서를 기탁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국내법 정비 절차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통상 법규 소관부처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제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관계 부처 간의 회의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올해 2월 8일 가입국 만장일치로 가입 초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평의회에서 개최된 제28차 부다페스트 협약 총회에 참석을 하였고 가입 초청국의 자격으로 처음으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자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2추가 의정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협약 가입으로 인해 국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트래픽 데이터나 콘텐츠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사이버 범죄의 수사, 소추, 재판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될 것이고 수집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나 통신 제한 조치를 활용하게 된다면 사전에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어 염려하는 만큼의 개인 정보라든지 정보 주권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협약 가입으로 인한 이점을 최대화시키되 일각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는 이행 입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 실무 관점에서 볼 때 이행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전 명령과 통신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입니다. 보전 명령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전자적 증거 보존을 명하는 제도로 부다페스트 협약의 실효성을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보존 명령을 통해 보존된 전자적 증거는 별도 제출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공개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만 하게 됩니다. 또한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와도 구분이 되고 이 보존 명령의 핵심은 휘발성이 강한 디지털 증거 확보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필요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직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형태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향후 부다페스트 협약 추가 의정서라든지 UN 협약 등의 유사한 조약 가입을 하는 단계에서 비슷한 입법이 필요할 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조항들을 포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은 국내에 대응되는 법규로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 제한 조치라든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협약에서 말하는 통신 데이터와 일치를 하는지, 이미 저장된 과거의 통신 데이터가 아닌 실시간 통신 데이터 수집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 제한 조치 대상 범죄들의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완전히 포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부다페스트 협약 추가 의정서와 유엔 협약 내용을 이행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 의정서는 오선영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직접 공조, 형사사법 공조의 실효성 증진, 클라우드 소재 전자적 증거 확보 등 일견 들었을 때 급진적인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도입 과정에 좀 더 신중한 범사회적인 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사이버 범죄 수사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국민 사생활과 정보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 사무국에서는 그간 부다페스트 협약의 운영을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의정서를 제안한 상태고, 협약의 핵심인 국제공조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2 추가 의정서는 전반적으로 각국의 넓은 범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이고, 인터넷 서비스와의 직접 공조는 현재도 구글, 메타와 같은 미국 소재 IT 기업들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직접 받고 있는 현실이며, 공조 요청국의 정보 제공 명령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내용은 해당 국에서 판단에 따라 유보가 가능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공조도 생명 또는 안전에 대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을 엄격하게 갖춰야 한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협약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관계 국가가 많아 장차 사이버 안보 분야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에서 각국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초안을 공개를 하였는데, 최초 러시아 등이 제시한 초안과는 많이 바뀐 형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제문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가 유엔 협약 성안 논의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유엔 차원의 국제조약이 사이버 범죄 대응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협약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다페스트 협약의 이행 입법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개최된 유럽평의회 총회시 사이버 범죄 협약 위원회에서는 유엔 협약의 최종 초안에 대해 부다페스트 협약과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입국들의 동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은 사이버 범죄 수사 소추 재판에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진척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고객을 두고 있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언제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A 국가에 소지한 범죄자가 B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C 국가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다수의 국제공조 수단을 중첩적으로 확보하고 각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작업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국내 이행 입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찰청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거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발제자로 모셨으면 더 좋았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처음 시작할 때 90분을 어떻게 채우나 걱정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3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고, 그리고 우리 발제자 두 분께 아까 우리 오신 교수께서 제기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배한철입니다. 이제 김한균 전 연구원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되게 의외였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사이버 전쟁, 그 국가 기반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을 동원해서 사이버 전쟁을 지금 수행 중이라고 미국 MS 리포터 등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포괄적인 ICT related 크라임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에 좀 의외였고요. 제가 특히 궁금한 점은 이게 UN 차원의 조약이라면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이는데, 미국이 그 지난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에서 그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 기업의 예를 들면 하웨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백도어라든지 같은 걸 통해서 미국 내 자국민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이 탈취해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많이 던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협약에 의하면 그 중국 정부 혹은 중국 수사기관이 미국 내 중국 기업에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미국의 승인 없이 정보가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쪽의 동향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선영 교수님 먼저 답을 주시고 또 전체적인 마지막 그 의견을 주시고 다음에 김한균 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세 분의 그 패널 위원님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시진 교수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거에 대한 그 짧은 제 대답과 코멘트를 딱 드리자면요. 이제 사이버 범죄 협약에 그 러시아가 가장 우려를 표명했던 제 32조 B항은 그 조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데이터를 제공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게 이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이메일 뭐 등을 살펴보도록 승인하는 행위는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인데,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의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데이터 공개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려처럼 주권 침해의 그 논의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그 직접 요청은 사이버 범죄 협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2 추가 의정서에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까 오시진 교수님께서는 결국 제 7조에서 결국 직접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 침해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7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은 하진 않았었는데요. 7조를 보시면 제5항에서 이러한 안전장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위치한 정부의 주권을 좀 침해한다라는 그 우려에 대해서 이미 이 추가 의정서에 가입을 할 때 그 국내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한테 직접 요청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정부에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그 조건을 달 수도 있고요. 또는 동시에 같이 정부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서 정부가 봤을 때 그러한 정보 제공이 자국의 수사에 그 침해가 있다라든지 또는 국가 안보라든지 여러 그 서비스 제공자가 위치한 국가의 그 중요한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이제 마련해 둠으로써 굉장히 아까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사국들의 재량을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사항은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발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조항은 다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보를 하면 결국 제2의정서에 가입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유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사이버 범죄 협약에 지금 한 68개의 당사국이 있는데 이러한 당사국들이 가급적 많이 제2 추가 의정서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제2 추가 의정서 20조에 보시면 유보를 하더라도 당사국들에게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이 유보 저항을 철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김한균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5월에 최종 나온 드래프트, 다음 달에 이제 마지막 회의에서 논의될 드래프트에 따르면 이 총칙 규정에 그 주권 보장 규정과 이 인권 보장 규정이 나란히 병렬적으로 병치되어 있고 2장 범죄화 규정은 그 종래 유럽 평의회 사이버 범죄 협약상의 범죄 규정과 대동소이하고 그다음에 국제협력과 절차 규정은 종래 유엔 반부패 협약이나 초국가적 조직범죄 협약에 해당 내용과 거의 유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2017년 러시아가 최초로 제안을 했던 것부터 지금 현재 2023년에 이르는 동안에 이 합의 과정에서 이제 이 기존 국제 규범에 가급적이면 가깝도록 합의 가능하도록 내용들이 이제 절충 내지 타협됐다고 볼 수 있고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국제 규범은 가능한 최대한보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최대한보다 가능한 최소한이 최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 가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사이버 크라임이냐 ICT 릴레이티드 크라임이냐라는 개념상의 의견 대립은 그 ICT 릴레이티드 크라임이라고 하면 민사불법이나 행정불법까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국내법적인 국가 통제가 이제 범위가 넓어진다는 그 측면이고 반대로 그런 만큼 또 인권 침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입장은 일단 국제 규범 틀에서의 논의에 이제 적극 참여하는 문제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 정부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특정 조항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가입 비준 자체를 이제 국내법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룰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2017년에 처음 이 러시아가 제안한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또 전쟁 당사국이 됐고 또 미국과 유럽연합이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새로운 형태의 국제 규범이 어떻게 이 시작이 돼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결과에 이르러 가는지는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연구할 부분이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설사 이번 단계에서 국제규범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논의 과정 자체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범죄에 관한 어떤 국제기준, 보편적 기준의 논의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국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를 하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사회자로서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하려 했는데 우리 오 교수님, 김 박사님 다 그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도 이제 5분이 지났고 그래서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